안녕하십니까, 임영환입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둘 다 백수의 왕입니다. 그런데 옛날 국왕들과 영주들은 가문의 문장이나 방패에 호랑이보다는 사자를 그려넣기를 좋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위엄과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자가 보스나 리더의 이미지와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사자는 상팔자 중에 상팔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초원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졸거나 폰만 잡는 느긋한 동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과학이 발전하면서 야간 투시 장비로 사자의 밤 생활을 관측하자 사자의 이중 생활, 진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사자들도 밤에 사냥에 매우 열심이고 포악하다는 사실인데요. 낮에 사자가 점잖았던 이유는 과격한 밤 사냥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백 년간 사람들은 낮에 보이는 사자의 행동을 사자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단적인 행동이 그 존재가 지닌 고유한 본성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오류가 전쟁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기습에 성공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태평양을 집어삼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단숨에 점령하고 호주 바로 코앞까지 진군해 옵니다. 호주까지 점령하면 태평양은 완전히 일본의 소유가 됩니다. 미국과 호주가 초조해하고 있는 동안 일본군은 호주 동북쪽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 그중 과달카날 섬에 진입합니다. 과달카날은 면적이 6,500평방킬로미터로 제주도의 3.5배쯤 되는 크기지만 태평양에서는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 섬인데요. 위기를 느낀 미군은 1942년 8월 11,000명의 해병대를 과달카날 섬에 상륙시킵니다. 미군의 상륙 소식을 보고받은 일본군 사령부는 이치키 기요나오 대자에게 과달카날 탈환 임무를 맡깁니다. 이치키와 그의 연대는 관동군 최고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부대였죠. 하지만 병력은 1개 연대에 4,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군은 10,000명이 넘었고 일본군은 미군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치키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치키 대자는 한술 더 떠 선발대로 상륙한 900명만으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치키 대자와 900명의 병사들은 놀라운 용기와 돌격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엄폐물 하나 없고 시야도 탁 트인 강 하구의 모래톱에서 미군 진지를 향해 돌격했죠. 모래톱으로 건너오던 900명의 병사는 그야말로 완벽한 표적이었고 바로 그 현장에서 800명이 즉사합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방아쇠를 당길 정도로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반면 미군 전사자는 고작 43명이었죠. 이치키 대자는 연대기를 태우고 자살했습니다. 한 달 후인 1942년 9월에는 과달카날 점령을 위해 일본군 연대 주력 3,500명이 재차 돌격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전멸합니다. 1942년 10월 마침내 일본군은 2만의 대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지휘관들은 여전히 사무라이의 혼을 과시할 수 있는 전투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정글을 횡단해서 미군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병사들은 완전 군장에 추가로 야포탄 한 발씩을 메고 정글로 뛰어듭니다. 하루에 10km씩 5일을 행군해서 미군을 공격하는 거죠. 하루에 10km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정글 10km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총공세가 시작되자 장대 같은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이동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식량 배급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몸은 천근만근 꼬박 5일 밤낮을 행군해서 일본군은 미군 진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행군은 일본군의 정신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극한의 행군이었습니다. 미군도 일본군의 정신력에 감동받았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정글을 뚫고 나오자마자 일본군은 곧바로 돌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야간 공격이라 시야도 확보되지 않고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오직 악으로 돌격하다 보니 일본군의 돌격은 산만했습니다. 방어선을 돌파하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반면 미군은 일본군이 지쳐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전에 여러 번 있었던 소규모 공격 덕분에 일본군의 공격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바실런이란 미국 하사는 기관총 분대를 지휘해서 수백 명의 일본군을 죽입니다. 심지어 그는 권총 한 자루와 단검 한 자루만 들고 일본군의 뒤를 따라가면서 곡식 베듯이 지친 일본군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일본군 9,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일본군들은 좀비처럼 그저 앞으로만 가더라는군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당시 미국보다 월등한 제공권과 제해권을 포기하고 왜 이렇게 원시적이고 무식한 전투를 감행한 것일까요? 당시 일본군에게 미군은 덩치만 컸지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에 찌든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서구의 근대 산업 문명이 아시아로 전해졌을 때 아시아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동양인들은 서구인들은 육체적인 것과 물질 문명은 강하지만 정신적인 것은 동양인이 앞선다는 이상한 신념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면서 일본인은 무사도, 즉 사무라이 정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일본군은 미군은 무기와 보급 면에서는 풍족하지만 정신력이 나약하니 그 점을 공략해 강한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너무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한 예로 1942년 필리핀 콜레히돌에서 일본군은 미군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모든 것이 위대한 사무라이 정신의 소산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미군이 패배한 진짜 원인은 미군의 훈련과 병력 부족, 무기 부족이었죠. 과달카날 전투가 끝난 후 한 미군 장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본군에게 무기는 단지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의 배경에는 일본 문명의 정신이 미국 문명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인의 의식도 이 전쟁을 통하여 변하겠지만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상당한 희생이 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도 서구인은 물질 문명에 강하고 동양인은 정신 문명에 강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듯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가 있을 때면 서구인의 무기는 육체, 우리의 무기는 정신력이다 라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과연 여전히 그럴까요? 인간 행동과 사회 현상을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분석 없이 하나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보는 눈도 가립니다. 그리고 이는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과달카날의 참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